네, 리더님들, 공부하기 좋은,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수능을 치른 날이죠. 그쵸? 그리고 또 오늘 11시에는 또 잘 알고 계시는 리더님들 계시겠지만 축구 예선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어, 제가 들어와서 보는데 화면 먼저 공유할게요. 저하고 굉장히 같은 옷을 입으신 리더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스트라이프를까 공통이신 리더님들이 많아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이렇게 순간 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준비하실 게 많잖아요. 아마 자제분을 수능 시험장에 보내신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래 오늘 날씨도 춥지 않고 아이들이 시험 그래도 후련하게 잘 봤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리더님은 이제 11시 축구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나서 또 다른 좀 준비가 필요하시죠. 그쵸?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시간을 아주 길게 끌지는 않을 텐데요. 전 세계 블루존에서 배우는 건강 습관, 우리 아이의 생활 습관 성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찾아보니까 2023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아동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 보고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의 건강 현주소를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존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 상황.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현 상황만 딱 보기에는 또 봐야 되는 게 있죠. 그쵸? 오늘 날씨,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알고 계신가요? 사실 수능 때가 되면 꼭 수능 한파가 있었어요.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춥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11월 날씨이지만 굉장히 요상한 11월 날씨예요. 여기 보시면 11월 2일에 지금 서울 종로구의 사진입니다. 기상 관측한 이래로 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거의 굉장히 오래됐죠. 1907년부터 기상 관측을 했는데 이 11월 기온으로는 네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라고 해요. 평년 기온보다 거의 10도가 높은, 사실은 좀 요상한 가을인지 아직 약간 조금 뭐 약간 이상한 이런 어떤 날씨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리더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참 더웠습니다. 여름에 참 더웠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연대별 폭염 일수의 증가 추세를 놓고 보면 1980년대, 그리고 1910년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920년대 계속 더워지는 추세다. 또 그것과 함께 또 같이 또 연결되는 게 있죠. 기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 오존주의보의 발생 일수도 사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 환경에 놓여진 우리의 건강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상황으로 이거는 저희 그 주제별 강의 때도 10월 강의 때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 라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염 일수가 자꾸자꾸 증가하고 또 이 폭염과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이런 어떤 그 기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직격타로 영향을 받는 곳은 이제 온도의 상승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치 지구가 그냥 살짝 데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 온난화는 이미 좀 틀린 단어다. 지구 열탕화. 되게 무섭죠, 그렇죠?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이런 변화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환경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환경 오염, 그리고 또 이 오염 안에 있어서의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한 조금 영역이 있죠. 대기가 오염되는 것, 그래서 온실가스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기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한정 덥기만 한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올해 또 겨울 또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굉장히 극한의 조금 기온 굉장히 굉장히 추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극한의 어떤 기온의 변화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막 폭우가 내리는 이런 어떤 상황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비라도 많이 오니까 물이라도 많겠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나라가, 비가 적지 않게 오는 나라이지만, 실제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은 굉장히 부족한. 왜냐하면 단기간에 정말 쏟아지듯이 비가 쏟아지게 오고, 이제 그게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식수, 더 연결선상으로 놓고 보면 식량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생태계가 변화하는 우리 여름철보다 언제 모기를 더 조심해야 되죠? 지금 계절, 이거 사실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런 상황에 모기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기후의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쭉 열거를 해놨는데, 세로축을 한번 보실까요? 심장과 관련된 질환, 호흡기 관련된 질환, 매개감염병, 심각한 부상, 정신질환이나 영양실조, 더 나아가서는 위장, 수인성 관련 다양한 질환이 각각의 기후 변화의 영역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빨간색 화살표는 뭘까요?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이 심장질환과 관련된 부분, 공기가 조금 나쁘면, 대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을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노폐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일 수가 있죠. 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실은 체온을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주체에 있어서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 내가 기후 변화에 뭐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출처와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이런 결과인데요. 이 결과 자료는 그냥 단순히 기후 변화에 따라서 건강이 영향받는다. 사실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자 이런 어떤 발표 자료를 넣은 것은 아니겠죠. 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기후 변화, 이 부분이 이제 건강과의 연관성과 더불어서 뭐가 심화된다? 건강과 관련된 불평등이 심화된다. 사실은 어른과 아이 중에 이런 기후변화나 환경적인 변화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더 취약한 계층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이들이 훨씬 더 취약하겠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취약할까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취약할 수 있겠죠. 또 굉장히 억울하게도 이런 어떤 기후변화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죠. 대기 오염을 만들어낸 선진국보다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실은 한 번도 그런 대기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난한 국가들에서 건강과 관련된 이런 사실은 더 심각한 이런 문제에 좀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건강과 관련된 이런 평형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흔히들 불평등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평등은 그냥 단순히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래요. 근데 우리는 같지 않아, 달라라고만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더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리더님들, 또 누트라이트, 또 아메이에 많은 이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리더님들 사실은 그런 실천을 사실은 이미 시작하고 계신데요. 오늘 요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른보다 더 취약한 계층인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어떤 롤모델을 놓고 그 롤모델을 따라가는 이런 어떤 시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루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전 강의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 블루존이 가지고 있는 거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방식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영역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식생활, 자연주의적인 이런 식습관을 실천을 하고 있고, 일상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또 커뮤니티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멘탈적인 이런 관리를 하는 이런 측면, 이 블루존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연결한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요즘 아이들 사실은 뭐 누리는 것도 많지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 건강을 챙기면서 스트레스 없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로 한번 와볼까요? 이 블루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따라가야 하는 이런 롤모델을 우리가 찾아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아동의 종합적인 실태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 종합 실태조사의 결과,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의 건강의 상황이 어떠하냐? 비만이 증가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고위험군이 늘고 있다. 사실은 조금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이런 어떤 결과가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죠. 꽤 많은 엔수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5,753가구의 아이들이 조금 참여를 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빈곤 계층의 아동들도 포함이 되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주 양육자가 이제 대리 응답을 했고, 그래도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9세에서 17세 정도의 아이들은 직접 응답을 한 결과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가장 먼저 헤드라인으로 잡은 건 뭐죠?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체중 비만과 관련된 이런 영역들을 아이들의 나이별로 나눠서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6세에서 11세 아동들의 과체중 비만율 지금 현재 얼만큼 육박하고 있다고요? 31.2%. 사실 계속 증가 트렌드이죠. 12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의 과체중 비만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27.5%. 이 아이들 또한 이 과체중 비만의 어떤 트렌드에 사실은 좀 놓여져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자료를 조금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비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거는 뭐 딱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전 블루존 관련된 이런 내용, 이전에 하승민 대표께서 강의하신 내용에서도 현대인의 식생활 문제로 이 아동의 비만의 문제를 조금 찾아보셨어요. 가장 첫 번째, 단백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단백질을 육류로 사실은 이게 긍정적일지에 대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한국인이 좋아하는 육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 리더님들 하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주 순수한, 어, 지방이 하나도 없는 이런 뭐 사태를 막 너무 맛있어. 맨날 막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는 그런 고기가 아니죠. 그쵸? 기름이 쫙 이렇게 흐르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흔히들 육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기름이죠. 그쵸? 이 기름에 함유되어 있는, 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지방질을 즐기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갈비, 곱창 같은 그래서 육류라고 표기를 하지만 과도한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열량이 높죠.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섭취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또 탄수화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 문제인데 탄수화물을 모두 다 나쁘다라고 또 치부하기는 어려워요. 뭐가 나쁘냐면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다 분해되어 있고 다 가공되어 있는 어떤 형태. 그래서 삼백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탕이나 밀가루나 밥은 밥인데 아주 깨끗하게 도정한 이런 백미 같은 경우에는 그 곡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양소들을 다 탈락시킨 아주 순수한 어떤 탄수화물의 좀 결정체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과잉으로 먹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만 해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식생활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 내가 뭐 손댈 것도 없는 어떤 음식들이죠. 그쵸? 너무나도 가공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봉지를 뜯거나 물만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초가공 식품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섭취. 그리고 트랜스 지방,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 안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과도한 어떤 지방. 그리고 아주 상쾌한 단맛을 주는 이런 액상과당 등의 섭취가 이거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 이 초가공식품, 이 뭐가 초가공식품일까요? 이 초가공식품들을 쭉 열거를 해놨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또 아이들이 즐겨 하는 겁니다. 라면이나 소시지나 햄, 과자, 시리얼, 빵류, 탄산음료, 과일 주스, 통조림, 패스트푸드.
감미료 등이 사용한 유제품이나 이제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레토르트 등의 이런 어떤 즉석 식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어떠하냐면 당연히 얘는 사실은 순수하게 열량 또 그 안에 어, 조미와 나트륨 뭐 이런 것들로 좀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히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 조기 사망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이런 성분들로 인한 어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트랜스 지방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가해서 얘를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성 지방처럼 포화지방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는 식물성 지방이지만 얘를 가공 처리를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포화지방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자연적인 상태보다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흔히들 마가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쵸? 이 마가린. 아마 여기 오늘 참여하신 리더님 중에서 이 마가린과 관련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신 리더님들이 계실 거예요. 엄마가 비 오는 날, 반찬이 없을 때 마가린에 간장을 넣어서 맛있게 밥을 비벼줬어요. 그 맛을 찾아서 혹시 여기 리더님들 주말에 반찬 뭐 없을 때 마가린에다 간장 넣어서 비벼서 우리 애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리더님 계신 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안 좋다는 걸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린이요. 그 마가린 그 이셀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빵류 가공식품, 뭐 페스트리나 뭐 이런 어떤 음식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포화지방을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트랜스 지방을 내가 알게 모르게 먹는 이런 어떤 식생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 표기를 보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어느 정도 양 이하면 그거를 이제 제로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숨김이 사실은 음식들 중에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른 트렌드,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또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트렌드는 뭘까요? 이거는 아이들만의 트렌드는 아니기는 한데 한국인의 좀 자긍심, 맵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맵게 먹는다. 난 자극적인 거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맵부심 아마 오늘 여기 참여하신 리더님 중에서도 굉장히 이 맵부심을 자랑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실 거예요. 맵게 나오다 못해서 이제는 뭐까지? 아이스크림까지 맵게 나온다. 음료까지도 맵게 나온다. 매운 음식은 더 맵게 만든다. 라는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매운맛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맛이 아닙니다. 매운맛은 통증이죠. 그쵸? 우리 혀에는 맛을 감지하는 미뢰라고 하는 이런 부위, 어떻게 보면 미각을 좀 감지하는 이런 수용체들이 있는데, 실제 매운맛은,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수용체가 없어요. 실제 매운맛은 뭐다? 매운맛은 통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통각인 거죠. 그쵸? 이 통각인데, 이거 찾아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얼마나 매운지를 조금 판정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막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죠. 청양고추도 더 매운데 청양고추보다 더 맵고 그것보다 더 매운 다양한 이런 어떤 매움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원료들이 있고 이 스코빌 지수를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는 기계로 측정을 하는데 초반에 이 스코빌 지수는 사람이 먹어가면서 좋대요. 설탕물에 이런 매운 고추에 있는 이런 성분들을 추출해서 몇 배를 설탕물에 희석해야 통각이 느껴지지 않는지를 직접 먹어가면서 됐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어떤 맵부심과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이 내용 왜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매운 거 지금 현대사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시험을 보거나 혹은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매운 떡볶이나 마라탕을 먹으면서 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당장은 입안에서의 어떤 통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위장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다. 점막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이런 경우에
위아 12장 점막에 손상을 일으켜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이런 특정 음식의 어떤 자극에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또 왜 이 음식에는 매운 통각만 주는 이런 어떤 매운 성분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과도한 나트륨과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음식들을 자꾸자꾸 좀 익숙하게 먹다 보면 맛을 느끼는 이 미뢰 그 자체가 감소해서 미각이 말 그대로 둔감해져서 더 강한 맛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비만, 매운 음식을 자극하는 사실 대한민국 음식 트렌드가 한몫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좀 어린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그쵸. 요즘, 나 먹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 조금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자극적인 음식이 문제인 이유, 아이들의 혀는 어른들보다 이 맛을 감지하는 미래가 1.3배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단맛이나 쓴맛이나 신맛이나 짠맛 등의 기본적인 맛을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느끼게 되고 이걸 뇌에 굉장히 더 빨리 기억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미각을 느끼는 이런 어떤 기준치, 역치가 높아져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런 음식,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사실은 뭐가 시작이 된다? 편식이 시작된다. 나는 이거보다 더 강한 맛, 혹은 이런 어떤 형태의 맛만 추구하는 이런 문제가 이 어른보다 예민한 어린이의 미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식 관련돼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는 자극적인 거, 뭐, 어떻게 보면 신 거, 이런 거 따질 것이 없이 정말 너무너무 징그럽게 안 먹는다. 그 내용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잘 먹다가 갑자기 안 먹는, 어, 사실은 약간 안 먹는 어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팁인데요. 음식 거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6개월 정도부터 이유식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식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에 이제 길들여지게 되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의 자아와 관련된 이런 생각,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어떤 자기 주체적인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생긴다? 음식에 대한 어떤 공포, 이거를 음식 네오포비아, 푸드 네오포비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드 네오포비아,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푸드 네오포비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 좀 드리자면, 얘는 새 식품에 대한 혐오를 얘기를 해요. 음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좀 잘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과 만났을 때 그 음식을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식이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만 2세에서 7세에 가장 심해지는데 실제 이제 이 부분의 근원적인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잡식성 동물인 인간의 보호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을 좀 먹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제적인 독성을 띠고 있는, 먹어서 위험한 이런 음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어떤 유전적인, 어떤 진화적인 이런 어떤 측면에서 미리 조금 거부해서,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진화의 한 측면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트렌드 코리아의 어떻게 보면 주제어 가운데 하나인 이 옴니보어가 잡식성 동물이다. 잡식성을 좀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잡식성과 관련된, 딜레마, 이 푸드 네오포비아, 새식품에 대한 혐오는 사실은 이제 진화적인 과정 가운데 그 시기에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어린 아이에게 위험한 음식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심화되게 되면 아이들의 영양 결핍, 불균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안 먹는 아이의 입을 벌려서
억지로 먹인다. 등짝을 때린다. 이런 거 아니겠죠. 그쵸? 이 새로운 음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흔히들 다리를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드브릿지, 싫어하는 음식을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노출시켜서 그 아이들이 그 음식에 친숙해지도록 처음에는 싫어하는 음식을 막 강요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삼아 그 음식들과 조금 놀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걔를 좀 숨겨서 조금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 다른 어떤 친숙한 재료와 섞어서 먹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친숙해지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도록 하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출시켜서 적어도 8번에서 15번 이상의 노출을 통해서 그 음식과 친해지는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푸드 네오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달랠 수 있는, 이거는 조금 어린아이들의 필요한 이런 어떤 영역이겠죠. 요 내용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 어린아이들은, 그래, 유전적인 어떤 진화적인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대들의 문제는 뭘까요? 10대들, 요즘 10대들의 문제 뭘까요?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그 삼시세끼 중에서도 가장 잘 챙기지 않는 이런 끼니는 여기 모든 리더님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침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거 있죠? 굿모닝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침을 제대로 안 먹는다라는 것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른들도 이 현대의 바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 아이들의 트렌드를 보면 아침 결식의 증가와 함께 또 같이 트렌드로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만율의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 아동종합 실태 조사에서도 문제로 지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삼시세끼 중에 한 끼를 안 먹는데, 더 적게 먹는데,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비만이냐? 이 끼니를 거르는 우리 10대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앞서 했던 2023년 아동종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는 이유는 혹시 엄마가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일까요? 혹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아침 결식의 이유를 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요. 다행히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는 사실은 별로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많은 이유는 뭐다?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서. 그쵸. 우리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이 아이들 사실은 먹는 것보다는 한숨 더 자는 게 더 조금 더 고프고 더 힘든 이런 어떤 나이이잖아요. 근데 또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이 아이들이 물론 대답을 한 것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쵸. 이게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오랫동안 조금 하나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배가 고프지 않은 거죠. 안 먹어도 괜찮은 이런 어떤 트렌드. 아마 여기 많은 리더님도, 아, 그래. 내가 굿모닝 하기 전에, 아침에 나도 배가 고프지 않아서 시간은 있지만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었어. 라는 이런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안 먹고 있는 걸까요? 안 먹어도 정말 배가 고프지 않은 걸까요? 아마 안 먹어도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끼니를 거르는 10대의 또 다른 이유, 아이들이 딱 아침은 아니지만 끼니 대신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어른들도 이 자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사실 좀 동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열량이 높은 이런 과자류들을 우리 울트라 프로세스 초가공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인 과자의 열량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를 다 먹으면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열량인데 홈런 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칼로리죠. 600칼로리면 얼마큼일까요? 밥 두 공기. 밥 두 공기입니다. 스윙칩 아마 뜯어서 드셔보시면 저도 좋아하는 과자 가운데 하나예요. 맥주 안주로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600칼로리? 거의 밥 두 공기 정도에 해당이 되는 엄청나게 높은 열량의 음식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간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죄책감 없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아이들이 안 먹지만, 안 먹지 않는, 안 먹었지만 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사실은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음식들은
사실은 순수하게 탄수화물을 가공시켜 뭉쳐놓은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뭘까요?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또 급격하게 끌어내리는 이런 문제. 굉장히 충동적이고, 조금 자극적인 이런 어떤 성향을, 이런 어떤 간식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 과자의 열량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 종합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를 하는 이런 현황,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쵸? 주 1회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아이들 80%이고요. 주 1회를 넘어서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아이들도 초중고 아이들 그 영역을 살펴보면 25%에서 30% 굉장히 높은 비율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주식으로 아이들이 이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함께 또 아이들이 쉽사리 사 먹는 또 음식들이 있습니다. 음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 이거는 뭐랑 좀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액상과당과 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 1회 이상 음료를 섭취하는 비율, 이거는 패스트푸드 섭취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 1회 섭취의 현황은 85에서 90%. 안 먹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상한 이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냥 보편적인 어떤 음료가 아니라 단맛이 나는 음료, 정확하게 이제 액상과당과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음료들이겠죠. 이것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아이들 또한 60에서 66%,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런 패턴이 사실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 2021년 사실 좀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있는 이 시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 트렌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라면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주 1회 이상 라면의 섭취 비율 마찬가지로 안 먹는 아이가 이상한, 그쵸.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런 섭취 비율을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비율이 앞서 보여드렸던 패스트푸드나 음료나 라면과는 조금 다르게 좀 훅 떨어졌죠? 과일을 섭취하는 아이들입니다. 과일을 섭취하는 이런 아이들,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아이들은 14에서 25%.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빨간색은 누굴까요? 이 빨간색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도 엄마의 영역에 의해서 조금 관리되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엄마의 관리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무언가 하루 동안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음식의 섭취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 과일과 관련된 부분.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뭘까요? 채소, 섭취 비율. 이 채소는 굉장히 정직하게 김치는 뺐습니다. 여기시들 김치를 주면서 나 우리 아이에게 채소를 매일 줘. 파김치, 갓김치, 뭐 겉절이, 뭐 줘.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근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2021년이라고 하는 기점을 토대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뭘 시사하는 걸까요? 아마 집에서도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야채 섭취 비율이 같이 동반돼서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죠. 그쵸?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무언가 배달 음식, 그리고 또 가공식품에 대한 이런 일상적인 편의식의 이용을 사실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섭취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 건강과 관련된 필요한 이런 영양소, 뭐 섬유질,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어디서 챙길 수가 있을까요? 급격한 이런 트렌드적인 이런 변화를 쭉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서요.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고점 시기가 빨라졌다. 환경과 생활 습관, 앞서 보여드렸던 식생활적인 이런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성장의 고점 시기가 달라졌는데, 이 성장의 고점 시기, 이거 고점 시기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더 빨리 쑥쑥 자란대가 아니겠죠. 그쵸? 굉장히 비정상적인, 불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실제 더 긴 호흡으로 건강하게 정상적인 성장의 패턴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장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이른 사춘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성호르몬이 사실은 그 시기, 딱 필요한 이런 시기가 아닌 이 시기에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양과 비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이형의 성호르몬이 합산되면서 2차 성징이 진행돼 버리는 그래서 좀 이른 어떤 성숙기를 맞이해 버리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조금 더불어서 이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이런 성장 호르몬은 조금 쇠퇴하는. 근데 이게 단순히 식생활에 대한 비만의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격 요인들이 있죠. 환경 호르몬적인 어떤 측면.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장이 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성조숙증 관련된 이런 트렌드를 살펴보면 성장의 고점 시기와 맞물려서 이 성조숙증 진단 비율도 12년간 무려 41배 급증할 정도로 이건 사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연간 성조숙증 증가율이 여아는 16배. 더 놀라운 것은 남아는 83배. 이렇게 여아 남아의 차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이 남아가 성조숙증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요? 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더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전에도 조기 진단의 가능성이 조금 이전에도 좀 열려 있었어요.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부위에 있어서의 조금 시그널이 나오죠. 가슴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봉긋해지기 시작을 한다. 이거는 성조숙증의 시그널로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N수를 보면 성조숙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여자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조숙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에는 여자아이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카테고리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남아도 못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아도 못지 않다. 남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제 고환의 사이즈가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환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이제 미리 감지하기 사실은 어려운 거죠. 주 양육자인 또 아이의 어떤 성장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 미리 캐치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지금 많이 조금 밝혀지고 있다. 많이 조금 진단되고 있다. 그래서 남아가 지금 여자 아이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율이 여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여아보다 이 남아의 좀 심각한 이런 어떤 비만율이 남아의 성조숙증 증가에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조금 작동을 한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생활로 인한 어떤 비만, 앞서 설명드렸던 좀 바람직하지 않은 군것질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이런 음식,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섭취하지 않고 기름기가 너무 많은 사실은 포화지방이 많은 이런 육류 섭취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비만을 유발시키죠.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린 시기에 있어서의 비만의 세포도 키우고 세포의 수도 키우고 크기도 키울 수 있는 이 두 개의 영역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어린 시기에 시작된 이 어린이 비만, 소아 비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인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 좀 드리면서요. 우리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장 호르몬 언제 좀 분비가 될까요? 이 성장 호르몬은 여기 보시면 밥 먹을 때 분비가 되고요. 운동할 때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잠잘 때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활동을 하고 또 깊은 수면을 취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회복을 이뤄낼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아이의 성장, 이제 말 그대로 뼈의 길이적인 성장을 이뤄내는데 이제 성장 호르몬에 대한 제한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성장 호르몬 그 자체가 뼈를 키운다라기보다는 이 성장 호르몬은 뼈의 길이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려진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뼈를 이루고 있는 뼈의 길이적인 성장, 이 뼈는 성장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뼈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영양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앞서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두 끼 먹고 있고요. 한두 끼는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나 과자로 때우고 있고, 꼭 필요한 채소 과일은 먹지 않고 있고, 음료를 많이 먹는 이런 어떤 잘못된 식습관. 그래서 결론적으로 뼈의 길이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실은 본재료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결여된 이런 어떻게 보면 영양적인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장과 관련돼서 이 성장 호르몬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좋은 것을 먹고 잘 자고 또 잘 활동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건강하게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된 뼈의 길이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꼭 필요한 영양소, 뭐 아미노산이나 운동 이런 부분들은 결여된 채 이 혈당은 성장 호르몬을 낮추는 이런 요인이에요. 혈당이 피크를 친다. 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요인이죠. 지방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것도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오히려 저하시키는 이런 요인이고 스트레스나 질병이나 무기력 같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또한 우리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양적인 문제를 우리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그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이죠. 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것 또한 우리 아이들의 종합적인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굉장히 슬픈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체육 활동은 배제하고요. 등하교 시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걷는 활동은 배제를 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보이시나요? 중등도 이상의 운동 실천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들의 비율이 48.9%. 고강도 운동, 뭐 좀, 이거 그냥 적당한 운동이 아니라 땀이 날 정도의 운동, 우리 그런 운동을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리더님께서 25센트 라이드를 헐렁헐렁 탔다. 땀이 한 방울 안 나왔다. 이건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신 거잖아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거나 혹은 레이싱을 해서 땀이 좀 훅 났다. 요거는 이제 고강도의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절반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양도 부족하고 운동도 너무너무 부족한 이런 어떤 현실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의 자극을 위해서 이제 운동이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 횟수와 시간에 못 미치게 활동하는 어떤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열량이 과잉한 것을 제외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극 요인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할까요? 이 아동 실태 조사를 살펴봤더니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까요? 이걸 좀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습 목적으로 주중 하루 평균 426.95분 그리고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209.04분 이 아이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가서 앉아 있고 또 집에서 뭐 복습을 위해서 요새 워낙에 인터넷으로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 그거 이외의 어떤 시간, 이 시간을 모두 합쳐서 이 아이들이 거의 600분가량, 그러니까 정말 10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기회를 사실은 굉장히 놓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의 가능성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으로 미뤄가면서 오랫동안 앉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이 아닌 또 다른 측면, 오늘 수능을 보긴 했지만 학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매진되어 있지만 결과는 어떻다? 사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이런 비율이요. 안타깝게도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기는 한데,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기초 미달의 아이들이 사실은 많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조기에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학년이 아닌 더 어린 학년, 저희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문해력과 수학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기초학력 평가가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문제와 관련돼서 초등학교까지 좀 신설되어서 이 부분을 늘리기 위한 이런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까지요. 아이들이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또 지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 뭘 하고 있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이제 손을 떼고 있지 않죠. 그냥 인터넷 이용이 이제는 일상 그 자체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의 확산과 더불어서 기존보다 거의 1.8배 이제 온라인이 청소년의 일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뭘까요? 시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겠죠. 아이들의 시력, 지금 현재 아이들의 시력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많은 이런 디지털 기기의 노출은 이 아이들의 시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이제 시력과 관련된, 근시 관련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 시기에 조금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기까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뇌와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운동이 부족한 이런 상황,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뇌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좀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BDNF라고 하는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이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뇌 발달이 촉진이 되면서,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경의 가소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신경세포를 보면, 이렇게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일반적인 세포는 세포에서 세포 간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신경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서 이 신경계의 말단에서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으로 수용체로 신경 전달 물질을 확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이 영역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다. 막의 유동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더 빠르게 이런 신경계의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또 여기에 영양소적인 이런 도움이 들어가면 훨씬 더 또 함께 도움이 되겠죠. 이 수용체의 막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오메가3, 또 신경전달 물질이 싸져 있는 주요 영양 물질이죠. 레시틴과 같은 이 아세틸콜린 이런 어떤 영양 성분들이 이런 신경계 전달에 있어서의 원활한 전달, 여기에 플러스로 운동이 더해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블루존에서 좀 가져온 자료죠. 치매와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 발생률이 낮아진다. 이거 어린이인데 치매가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어린이의 영역으로 좀 가져오면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만 할 것이 아니다.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유산소 등의 어떤 활동들을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중강도 이상의 조금 더 빡센 운동을 하면 아주 짧은 운동만으로도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언어 능력 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운동이 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마지막 영역이 남았죠. 이제 스트레스, 정신건강적인 이런 어떤 측면인데요. 대한민국의 아이들 어떨까요? 여기 리더님들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행복도는 어느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자료가 조금 흐리기는 한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 영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하위권. 아동의 행복도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OECD 평균이 7점대인데 반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8년 조사보다 2023년의 자료가 살짝 상향되었다라는 것, 6.52점에서 6.87점으로 조금 그래도 이제 평균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우리 아이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도 비만과 더불어서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고위험군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의 경험률이 사실은 아이들 조금 예상보다 높다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어쩔 수 없죠, 그쵸? 숙제나 뭐 성적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이제 그로부터 생기는 이제 부모님과의 충돌로 인한 이런 어떤 요인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좀 아이들이 중복 응답으로 좀 지목을 했고요. 그 외에 좀 개인적인 불만족, 뭐 몸무게가 적거나 많아서 키가 작거나 커서 좀 재미있죠, 그쵸? 이 성장과 관련된 이런 어떤 요소들도 아이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조금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조금 가져온 자료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아동의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이죠. 이 흡연과 음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최초의 흡연 시기 중학교 3학년이 30.5%, 고등학교 1학년이 26%. 그래서 전반적인 흡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캠페인이나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나마 2018년 대비 흡연의 전체적인 비율은 아주 마일드하게 감소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흡연의 경험 시기는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조금 어린 연령대부터 좀 시작을 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죠. 아동이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 아동이 사실은 이제 흡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스적인 이런 습관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 하는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쵸, 30일 동안 월 계속 좀 흡연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비율, 높은 비율로 언급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조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음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있어서의 최초 음주의 경험의 시기의 어떤 부분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장적인 이런 과도기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습관적인 약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주 뭐 문제되는 약물을 많이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섭취 비율이 그래도 10%대, 10명 중 1명, 굉장히 습관적으로 고카페인 함유 음식을 섭취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은 스트레스로부터 좀 기인을 하죠.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금 회피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 안에 있어서의 이제 면역기관 가운데 하나인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이 부신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제 호르몬이 고갈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의 초창기 단계에서는 뭐 흥분이나 불안, 초조나 피로, 뭐 수면 장애나 좀 과잉 행동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코티졸의 레벨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우울이나 혈압이 저하되거나 우리 흔히들 아동기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의 영역으로 조금 보이는 것 초반에는 좀 과잉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영역으로 가죠? 이제 무기력한 이런 어떤 현상으로 조금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매니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역이죠.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정신 건강을 챙기는 이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관리, 이 성장과 스트레스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 자체가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를 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어떤 현상들, 과잉 행동뿐만이 아니라 무기력이나 감정 기복의 변화가 조금 나타난다. 이것도
또 다른 한 측면에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의 양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일수록 이런 어떤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통이나 복통 등의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제 혼동하는, 이게 말 그대로 좀 혼재가 되는 거죠. 집중력의 어려움이나 학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무기력한 모습들을 스트레스의 한 양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 양육자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조금 더 가까이 좀 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적인 측면으로 또 도움을 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다양한 영양소들이 떨어지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신 기능이 떨어지거나 코티졸이 생성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의 성장의 기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다양한 식물 영양소, 또 열량 중에서 지금 현재 식생활 중에서 부족한 건강한 단백질의 섭취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이런 부분에서 부족이 쉬운 이런 어떤 다양한 영양소, 이런 멀티비타민이나 다양한 이런 어떤 영양소적인 이런 부분의 보강을 좀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면 또한, 그쵸. 오늘이 수능 날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시간 자면 붓고 6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니죠. 그쵸. 이 수면이 가지는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 회복을 돕고 에너지 보존적인 측면, 면역을 증가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세포의 성숙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진 시간이 수면이라는 것, 우리 아이의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계속 건강하게만 자랄 것 같지만 이 성장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또 관측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 거다. 142세까지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전망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스케몬의 성장 그래프죠. 인간의 성장은 20살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기관별로 어떤 특정 트렌드에 따라가면서 최적의 성장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 최적의 성장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성장을 위한 지원,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더불어서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블루존을 향한 우리 아이들의 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블루존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불균형한 식생활을 교정하고 또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서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요. 마음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해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통한 항산화 관리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올 겨울에 진행될 올 12월부터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굿모닝 생활습관 성형을 통한 건강성장 뉴트라이트 그로잉 랩 2025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이 굿모닝을 그로잉 랩과 연결을 해서요. 굿모닝 생활습관 성형으로 건강 성장을 이뤄내자 이번 그로잉 랩의 프로모션에 조금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달라진 부분이다. 예전에 진행됐던 건강성장 프로그램이 그로잉랩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그로잉랩으로 통합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번 프로그램의 특장점은 원하는 프로틴과 원하는 유산균을 선택하셔서 이 그로잉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이 굿모닝 생활습관 성형 미션과 함께 다양한 그로잉랩 윈터 캠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또 ABC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맞춤 측정과 컨설팅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번 겨울 우리 아이들을 조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생활습관 성형의 계기로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완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 또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프로그램 팩을 구매를 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ABC에 사전 예약을 하셔서 다양한 측정을 하시고요. 12주간 우리 아이들의 생활습관 성형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12주간 열심히 굿모닝 생활습관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
요 내용들을 다 누적을 해서 이제 혜택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종 측정을 통해서 달라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뭘까요? 자녀의 성장을 이전에는 건강성장 플래너 앱이라고 했는데 이제 얘를 그로잉랩 앱으로 이제 통합해서 다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자녀의 성장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영양지수 검사,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건강성장 칼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들은 데일리 미션, 굿모닝 또 특별 미션, 그래서 이런 미션을 성취하면 건강성장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24년 프로틴과 유산균도 원하는 대로 또 구성하실 수 있는 그로잉랩 겨울방학 프로모션에 많은 리더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질문을 받고자 했는데 10시를 꽉 채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짧은 시간 동안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서은영 건설 사장님께서 이제 받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 아, 베리 프로틴이 좀 너무 달다라는 건의를 해주셨네요. 이제 이 부분은 어, 마케팅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좋아하지 않나요? 따라서. 잠깐 마일에 뭔가 질문이 올라왔는데 잠깐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 네. 5분까지만 질문 받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강성장 플래너 앱이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그로잉랩 어플로 이제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마이랩과 관련된 이런 부분 이번 이 건강성장 이 겨울방학 그로잉랩 굿모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마이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키트를 통해서 이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되시고, 실제 이제 마이랩과 관련된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죠.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이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앞서 설명드렸던 인바디나 엑스바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 이제 뷰노에 대한 이런 어떤 영역들, 지금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건강 현황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측면에서 이 검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추후에 마이랩 검사까지 사실은 완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어떤 측면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성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으면 이제 성장 검사, 이제 마이레벨 검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어떤 검사 결과는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누적된 결과는 계속 추적 관찰해서 조금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주문과 함께 그로잉랩이 주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12주간의 프로그램은 아마 키트를 구매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ABC의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전체적인 측정을 하시고 12주 이제 미션은 아마 요일용 같이 할 것 같아요. 바디키처럼 12주간 미션을 드리면서 이것을 열심히 실천을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의 점수를 누적해서 또 다른 혜택을 드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주문과 함께, 사실은 마음가짐은 이미 시작이 되신 거겠죠? 어떻게 더 좋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 근데 이 겨울방학,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의 시작은 키트를 구매하시고, 체험에 오셔서 측정을 하시고, 그 부분 이후부터 아마 윈터 캠프가 굉장히 빵빵하게 저희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까지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좀 시간을 조금 할애하면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또 좀 고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더블 X, 사실은 뉴트리키즈와 이 더블 X의 영향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더블 X에 제한을 두는 사실은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본사에도 문의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이들이 정제를 제대로 삼키지 못해서 흡입과 관련된 이게 잘못 삼켜서 이제 기도로 넘어갈 그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 부분 나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제를 아이가 제대로만 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또 영양적인 밀도를 높여서 이제 바른 성장을 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키즈로만 좀 채우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좀 정제를 제대로 삼킬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좀 매끈한 이런 어떤 제형의 제품으로 조금 연습을 하셔서 더블 X 추천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은 일찍부터 저희 둘째 자랑은 세몬 오메가3. 이제 지금은 없지만 굉장히 알이 크죠. 아빠는 못 먹는데 그건 내가 먹어. 약간 이걸 굉장히 자랑 삼아서 했던 이런 이었기 때문에 정제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연습이 되면 더블 X를 글쎄요. 초등학교 뭐 1학년 사실은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삼키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만 되면 드시는 것 문제가 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 프로틴, 단맛이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이 부분, 염려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 화이트 프로틴과 좀 믹스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베리 프로틴만도 괜찮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녹차나 이런 부분들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프로틴 제품들의 이제 베리에이션을 두는 이유는 완전히 순수한 프로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떡떠름해서 애가 안 먹어요. 약간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인, 기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녹차나 베리 프로틴, 이런 부분들 맛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파이토 프로틴과 믹스하시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밀도가 사실 더 높아지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로인앱을 구매하시고 쿠폰을 안 쓰시는 분들 계속 쓸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못 쓰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 구매하셨던 이런 쿠폰 번호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리더님께서 당연히 구매를 하신 건데, 그거를 당연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정, 어, 그쵸.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165인데 67kg,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오죠. 2차 성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서, 남자아이일까요? 몸무게로만은 조금 가늠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가장 근본은 앞서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이제 몸에서 내리는 명령이죠. 뭔가 뼈의 길이적인 성장을 이뤄내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령인데 말 그대로 키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것이 이 아이가 2차 성징이 와서 성조숙증이 있던 성장이 제대로 잘 먹지 않아서 성장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실은 백투 베이직으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뼈의 길이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재료적인 이런 부분의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공통된 영역이기 때문에 꾸준한 영양 섭취와 운동, 모든 영역의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윈터 캠프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마 오늘 아마 이제 그 아메이 홈페이지 공지되기도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조금 가져왔어요. 윈터 캠프의 내용들은 구성을 해서 아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 같아요. 특정 ABC로 오셔서 체험하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 마련해서 아마 제공드릴 예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과일로 간식 만들 수 있는, 건강 간식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했던 것 같고, 또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죠? 그 식사 예절,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이런 매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어로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그리고 또 아마 구성은 달라질 것 같은데 작년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은 이제 같이 오신 부모님들은 힐링하실 수 있도록 손 마사지 같은 것들 아로마로 마사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건강 성장 프로그램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참여하면 사실은 왜냐면 머리가 조금 커지기 시작을 하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로잉랩 마이랩 키트, 요거는, 김진주 리더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요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쵸? 그로잉랩에 마이랩을 구매를 해서, 이제 바이롬 키트를 이제 성인이, 그 사실 키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그쵸. 분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뷰노 관련된 상담도 ABC에서 합니다. 이 뷰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 오셔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 오시면 그 엑스레이 사진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뼈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뼈나이 유사살의 검사의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치는 이전에도 분석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드렸는데 실제 나이와 뼈나이 상의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로 보죠. 한 살까지는 오차 범위로 보는데 한 살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거는 조금 시그널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2년이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추가적인 검사가 조금 필요한 좀 심각한 상황, 빠르게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이 그로잉랩 참여를 한 아이들 가운데 거의 3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의 지금 현재 건강 현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남자아이라고 하셨는데 남자아이면 조금 아직 가능성이 있는, 뭐 기회가 좀 더 열려 있죠.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는 성장이 그 후반부까지 이어지니까, 키하고 몸무게가 더 늘지 않도록 조금 운동을 좀 더 열심히 시키시면서,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조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미노 제품도 달다. 이런 부분. 일단은 어떻게 보면 걔는 순수한 당은 아니고 당알코올 계열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당류와 관련된 이런 부분 당뇨나 뭐 혈당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입맛적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